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이 내릴까요, 오를까요? 금리가 내리면 주식시장이 오를까요, 또는 내릴까요? 이게 세상 만만하게 보다가 한 방에 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애들과 한 배를 절대 타선 안 돼요. 오늘은 금리와 주식시장의 관계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 그러면은 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금리 인하 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 주식시장이 오르는구나. 그래서 그림처럼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의 상승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 반대로 금리가 인상되면 주식시장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금리와 주식시장은 반대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최근 뉴스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다. 그래서 금부터 비트코인, 주식 등등 모든 것이 오른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맞구나. 뉴스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다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오르고 다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바로 그런 분들이 세상을 만만하게 보다가 한 방에 가는 분들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건성으로 살지 않고, 그래도 내 목돈이 투자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알아보자. 이러는 게 정상이겠죠. 우리가 뭐 운동화를 사건, 가전제품을 사건, 뭐 몇만원, 몇십만원짜리 살 때는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는데, 우리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 살 때는 굉장히 만만하게 봐요. 잠깐 보고 나서 뭔가 촉이 딱 발동하면 그냥 수천만원, 수백만원짜리 그냥 주식을 턱턱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한번 맞았는지, 정말 금리 인하, 그건 주식시장은 상승을 의미하고 반대로 금리가 인상되면 주식시장이 떨어지는지 예전에도 맞았나, 이렇게 검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빨간 선이 미국 주식시장이고, 여기 약간 녹색 선이 미연준 기준금리입니다.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지금 상황인데,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대부분 경우에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구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분명히 앞에 뉴스 기사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 주식시장이 상승한다, 이렇게 반대로 움직인다, 그렇게 얘기하는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맞지도 않는 이런 뉴스, 이런 소식들은 왜 자꾸 나오는 걸까요? 답은 뉴스나 증권방송 또는 우리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 레포트는 95%가 단기 트레이딩용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몇 달 정도 이렇게 단기간에는 맞을 수 있지만, 뭐 6개월 정도만 지나도 이 근거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봤을 때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이렇게 눌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쭉 올라가는, 이렇게 한 6개월 이상만 중장기로 보면은 쫙 올라가는 그 초입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2000년도에도 기준금리가 인상됐다 그랬을 때 초기에 이렇게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발작 등 일정한 사건이 터지면서 단기에 주식시장이 눌릴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금리가 쭉 올라가는 기간에 올라가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2005년부터 2007년 이때도 마찬가지고, 2015년부터도 마찬가지고, 초반에 살짝 무슨 발작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금리가 올라갈 때는 대부분의 경우 주식시장이 상승합니다. 2022년에는 조금 세게 왔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크게 빠졌다가 결국엔 2023년에 똑같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반대로 살짝 떨어질 수는 있지만, 중장기로 최소한 뭐 6개월 이상만 보면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시장이 올라갔던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은 단기 트레이딩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투자자분들은 뭐 단타에는 참고할 수 있는데, 최소한 내가 6개월 이상 정도 또는 몇 년 단위로 중장기로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 또는 내가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상황이 잘못 나오면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또 금리가 인상될 거로 기대감이 시장이 바뀔 때는 단기 트레이더들은 매도를 할 수 있는데,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 뭐 생업이 있건 직장이 있건 뭔가 있어서 그렇게 주식시장을 맨날 쳐다보고 손절 때리고 뭐 이런 거 할 수 없는 분들, 대응이 어려운 분들은 중장기로 투자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절대 이런 단타 뉴스 보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중장기 트레이딩의 근거는 뭐냐? 기준금리가 오를 때는 단기에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발작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런 게 좋은데, 그럼 반대로 금리가 내려갈 때는 앞으로 미연준에서 뭐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올릴 수는 있겠지만 내년 뭐 하반기쯤에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어떤 뉴스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중장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기준금리가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욱 주의를 해야 되죠. 이게 가장 무서울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기준금리가 오르다가 멈추고 내릴 때인데 1990년대 저축대부조합 파산 때 여기 녹색이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다가 멈추고 내릴 때 갑자기 경기 침체 터졌고, IT버블 붕괴도 기준금리가 오르다가 멈추고 내릴 때 터졌고, 금융위기 때도 기준금리가 오르다가 멈추고 내릴 때, 그리고 코로나도 기준금리가 오르고 멈추고 내릴 때쯤에 코로나 침체가 빵 터졌죠.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오르고 멈추고 이제 내리려고 하는 단계예요. 이때 뭐가 터져도 터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무엇으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럼 확률적으로 과거 80년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림처럼 기준금리가 오르고 멈추고 내릴 때, 그랬을 때 과거 경기 침체가 왔던 확률은 몇 %일까요? 87%입니다. 거의 지난 80년간 뭐 거의 대부분의 구간에서 경기 침체가 왔고 한두 번만 그냥 잘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그렇다면은 앞으로 금리가 오르다가 멈추고 내리는 어느 시점쯤에든 이런 경기 침체가 와서 주식시장이 고점 대비 거의 60% 정도 반토막 이하로 떨어질 수 있겠구나, 확률이 굉장히 높네 싶은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다수의 반응은 어떻죠? 야, 그래서 대체 언제 터지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직전에 나한테 알려줘라. 그러면 내가 주식 몰빵을 하고 있다가 네가 알려주면 바로 다 매도할 테니까 썸네일에 대문짝만하게 그냥 써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거의 대다수 분들이. 근데 항상 답은 그겁니다.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언제 뭐 몇 개월 내에 폭락할지 알면 제가 이 짓 하고 있겠습니까? 선물 옵션에 풋에다가 베팅만 해도 이미 뭐 수천억, 수조 단위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맞죠? 그거는 신밖에 못 맞추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장기 투자자는. 내가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 얘기가 틀리겠지만, 중장기 투자자들은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현금하고 쉬는 게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 개들이 앉아서 포커를 치고 있는데 훌륭한 플레이어는 따고서 일어설 줄 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같은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이제 방송 계속 시청하시면서 하셨으면 이미 따고 현금화를 많이 하신 이런 상태일 거고,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시청하시면 같이 따라올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일어설 줄 아는, 이게 진짜 훌륭한 플레이어죠. 그러면 2023년 12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 지금 실물 경제가 아주 안 좋다 그러면 일단은 뭔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위험한 국면이니까 그냥 일어설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를 가지고 확인을 해볼 건데, 미국 전미공급관리자 협회에서 조사를 하는 게 바로 ISM 제조업 지수예요. 응답자들의 의견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직접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확인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ISM 제조업 지수에 응답하는 애들이 대체 누구길래 우리가 걔네들 말을 들어야 되냐? 미국의 20개 이상, 400개 이상의 기업의 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요. 신규 주문은 어떻습니까? 생산, 고용, 재고, 뭐 배송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설문조사를 해서 지표로 만들어 놓습니다. 특히 제조업 지수가 주식도 그렇고 실물 경기의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봐요. 서비스업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필수적으로 경기가 침체돼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또 조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경기의 선행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조업 지수가 중요한데, 자, 우선 컴퓨터 전자기업들의 이런 의견, 여기 뭐 깨알만하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글로 크게 써놨어요. 이런 임원들은 뭐라 그러고 있냐? 경제가 급격히 둔화되는 게 체감됩니다. 고객들이 주문을 연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재고를 유지해야지 회사들이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컴퓨터 전자기업들의 이 보릿고개에 지금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고를 좀 낮추겠다 이거예요. 이런 응답을 보이고 있고, 화학기업들 경제가 악화되는 것이 역시나 체감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일자리는 여전히 구하기 쉽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2024년 비용 측면에서 예측이 어렵다.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실제 그 화학 기업들의 신규 주문이라든가 이런 업황이 나빠지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비용을 관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교통 장비 기업들의 의견은 어떠냐?
자동차에서 칩 부족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생산이 어려워지고 주문을 하면 이 칩이 부족해서 한 1, 2년 있다가 그래서 차를 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해결됐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칩 부족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파업을 또 하고 있죠. 인건비 올려달라고. 그래서 여러 분야의 공급망에서 지금 파업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건 칩 부족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수요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식품기업의 의견. 경영진들이 재고를 대폭 낮출 것을 요구했다. 재고를 왜 낮추죠? 예, 앞선 기업들도 그렇지만 경기가 둔화가 체감되기 때문에 재고를 많이 쌓아뒀다가 큰일 나죠. 그래서 재고를 대폭 낮추는데 문제는 이런 포장재들의 재고 또한 낮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지연의 가능성이 있다. 식품기업들의 의견입니다. 목재기업들, 이거 주택 경기를 볼 수 있는 게 목재기업들인데 금융비용 상승으로 주택의 투자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목재기업들의 신규 주문이 감소되고 있다. 집을 지을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목재 주문이 감소하고 있죠. 원자재 재고를 최소한 줄이고 있다. 나무를 좀 덜 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종합적인 2013년 12월의 ISM 제조업 지수인데 46.7%로 어려운 상황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50 이하면은 위축 국면인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쫙 내려오더니 50 이하 수축돼. 이때 뻥 터졌고 2012년에 유럽 부채 위기, 2016년에 중국 부채 위기, 그리고 2010년 코로나 때도 이게 50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게 2022년 말에 50 이하로 떨어졌는데 현재도 계속 침체가 안 오고 둔화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특히 세부 지표들을 보면은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미국 제조업체들의 신규 주문이 여전히 48.3%로 위축 국면에 있어요. 50 이상이어야 경제가 회복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 주문이 앞으로 늘어날 것인가? 고객 재고 지표를 보면 되는데 고객 재고가 이건 높으면 높을수록 재고가 많다는 겁니다. 도소매 업체가 이 제조업체들의 고객이 될 수 있고 또는 부품이나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이렇게 중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고객이죠. 근데 얘는 고객들의 재고가 지금 너무 높다. 최종 소비가 여전히 나쁘기 때문에 고객들의 재고가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신규 주문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뚝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경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주문이 지금 낮다 보니까 수주 잔고도 적습니다. 수주 잔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앞으로 기업들의 매출이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큰데 39.3 수주 잔고가 너무 낮죠. 자, 그리고 재고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생산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48.5로 생산도 안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ISM 재고 지표도 44.8 최대한 재고를 줄이려는 게 벌써 재고 지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ISM 제조업 지수 세부 내용들을 봤을 때 대부분 기업들에서 실물 경기의 둔화를 예측하고 어떻게든 타이트하게 재고를 줄여서 보릿고개를 넘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서비스업에서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서비스업이 버티는 이유는 그나마 고용이 괜찮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제조업체들이 계속 안 좋다 그러면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게 풍전 등화처럼 언제든지 이제 고용에서 뭔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서비스업으로 문제가 확산될 수 있는, 즉 선행 지표는 이미 꺾였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죠.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했다는 이런 단기 트레이딩용 뉴스라든가 레포트, 증권 방송, 경제 유튜브 등을 보고 주식을 단기 트레이더처럼 기민하게 막 손절도 하고 익절도 하고 시장도 계속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우리 같은 일반 분들 생업도 있고 직장도 다녀서 어쨌든 주식을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단순히 이런 단기 트레이딩용 뉴스들을 가지고 중장기로 투자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잘못하면 경기 침체를 맞고 한강을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비중을 조절해야 되겠죠. 아까 다시 개들이 베팅하고 있는 장면으로 가서 확률이 높을 때 베팅을 해야 포커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확률이 낮다면 다이를 해야죠. 패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포커에서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자,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말로만 감사합니다 때우지 않고 한 달 동안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교육 같은 이런 소통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공개된 방송에서는 좀 민감하게 하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누르시면 영상 하단에 설명란 있습니다. 여기서 꼭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는 우리 채널에서는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고 현재 어떤 의견을 드리고 있다. 이게 중장기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은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증거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엔비디아의 차트가 바로 우리 흑역사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60%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비아냥을 거의 한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매수 이제 해야 된다. 우리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했다가 블렌집에 부채질 하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채널에서 뭐 와 이러면서 성지순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어. 맞췄는데. 그런데 왜 구독자가 늘었냐? 이때 국뽕 영상 같은 거. 그때 우리 기업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품목들 있죠. 그런 거 만들 수 있냐? 그거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했다가 국뽕 영상이 터져서 국뽕 채널로 떡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국뽕으로 갈까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경제 채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자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거지 이게 저점 매수를 맞춰서 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나이키, ASML, 빅테크주들이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저도 이제 샀다고 이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추천주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런 채널에서 추천주 이런 건 안 하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존버 인베스트 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은 이제 어디 뜸하게 가 있다가 어디 이제 처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존버 하라는 거 얘기 듣고 위안을 삼고 가던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한 4, 5월 요때까지예요. 근데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전향을 하죠. 존버가 아니다. 근데 이때 3월부터 4, 5월 뭐 이때까지 계속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요 정도면 뭐 많이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매도로 전환했다. 존버에서 매도로 갑자기 금세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변절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댓글창이 다 낀 거예요.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22년 5월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못 팔고 물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내 영상 보시면은 2023년쯤에 초쯤에 아마 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팔자.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자. 2022년에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하나 둘씩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린 팔아야 되니까.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200달러 후반에서 300달러 가까이 떼서 거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 가까이 갔어요. 이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사서 이제 거의 한 300달러 가까이서 팔았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했는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5배 튀기는데 이거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쳐요 사람. 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흑역사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2년 요 초중순 그때까지가 존버 인베스트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 둘씩 경기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침체를 말하는 침체 인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3년부터 거의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증거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언제부터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왔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제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23년 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신호들이 거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에는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는 사실 테크닉이에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요거 그림 2022년 내내 보여드렸던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기준금리가 파란색인데 이게 거의 1%도 안 올랐을 때 영상 보면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어떻다? 이게 파란색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하락할 때, 그때 한 번씩 주식시장에 랠리가 꼭 이렇게 오더라. 그때 이제 매도하자. 이 그림을. 어쨌든 이건 뭐 테크닉이죠. 매도는 그냥 테크닉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언제 매수하냐? 다수 경제지표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던 뭐 하고 있던 그냥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